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안건이 조금 전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예비비는 당초보다 130억 원 줄어든 360억 원대 규모로 한미연합훈련 관련 부서는 이사 시기를 늦춰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할 당시 18억대 고액 보수를 받았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경륜을 갖춘 적임자라는 뜻을 거듭 강조하며 새 정부 인선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이 백악관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협의단은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한미 정상회담 개최 일정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만 6천여 명으로 이틀째 20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3주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동네 병의원 대면 진료 비중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절반 수준까지 복원시킨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달부터 매달 주 100편씩 국제선을 늘리고 7월부터는 매월 주 300편씩 국제선을 증편할 예정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화상연설에서 러시아군을 이슬람 테러 단체인 IS에 비유하며 러시아를 안보리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는 200명이 넘는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정부가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를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예비비는 360억 원 규모로 애초 윤 당선인이 처음 밝혔던 것보다는 130억 원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에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죠. 네,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가 의결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당선인 의지가 확실한 이상 집무실 이전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의결은 안보 공백 없는 순조로운 정부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안보 태세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합니다. 이는 어느 정부든 간에 기본 책무로서 자기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예비비는 360억 원 규모입니다. 애초 윤석열 당선인이 밝혔던 496억 원보다 130억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먼저 예비비에는 대통령 관저가 될 육군 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 25억 원이 전액 반영됐고 국방부 전체 이사 비용인 118억 원도 배정됐습니다. 다만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동참모본부는 필수 안보시설이 모두 구축된 뒤에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기관리센터와 경호 종합상황실 등 안보 필수 시설을 미리 구축하기 위한 비용에 116억 원을, 일반 사무실 공사비와 전산 서비스 시스템 등에 101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조성 등 추가 요소는 안보 관련 시설 구축 상황과 이번 달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종료 시점 등을 고려해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며 새 정부의 집무실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예비비가 통과된 뒤 실무적인 논의가 진행되겠지만 취임 이후에도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5월 10일 취임과 딱 맞춰 이전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예비비가 통과된 만큼 정부와 인수위 측에서 더 조속하고 원활하게 집무실 이전 방식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가 의결된 만큼 이제 대통령 집무실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우선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국방부가 곧 이전 작업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통일 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국방부 이사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네, 일단 예비비 총액 360억 원 가운데 국방부에 배정된 금액은 모두 118억 원입니다. 이사비와 정보통신 구축비, 최소한의 시설 보수비 등으로 쓰일 전망인데요. 이렇게 비용이 마련됐다고 오늘 당장 이사가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이삿짐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는 절차 등이 필요한데요. 국방부 관계자는 곧바로 이사 계약을 의뢰해서 이르면 내일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빠르면 내일부터 이사 절차가 시작되는 건데요. 실제 짐을 싸고 빼는 데는
최소 3주에서 4주가량이 걸릴 전망입니다. 일단 이 국방부 장차관실과 핵심 조직들은 영내 길 건너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옮겨갈 전망입니다. 부족한 사무실은 근무지원단과 별관, 육군회관과 국방 컨벤션 건물 등이 활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경호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본부는 옛 방사청 건물로 가고 합동참모본부는 당분간 국방부와 한 공간을 사용하다가 수도방위사령부가 있는 남태령으로 이전될 전망입니다. 인수위에서 이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동참모본부는 필수 안보시설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참은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28일 이후에 이전 작업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이동 시기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예정돼 있고 또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데요. 군은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 외교 안보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20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확인하면서도 올 가을과 겨울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서 접종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오늘은 보통 확진자 규모가 커지는 수요일인데도 확진자가 20만 명대를 기록했다고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28만 6,294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2만여 명 늘면서 이틀째 20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보통 수요일에는 휴일 효과가 사라지면서 확진자 규모가 커졌는데 수요일 기준 확진자가 30만 명 아래를 기록한 것은 지난달 2일 이후 5주 만입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3만 8천여 명, 2주 전과 비교하면 20만 명 넘게 줄면서 감소세입니다. 정부는 10주 동안 이어진 증가세가 꺾이고 확진자 규모가 3주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1주 만에 1 아래로 내려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는 아직 정점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하루 사망자 수는 371명으로 사흘 만에 3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18,000명을 넘겼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7명 늘어 1,128명으로 30일째 4자릿수 1,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4.2%포인트 떨어졌지만 60.6%로 여전히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를 5주째 매우 높은 단계로 평가하면서 가을과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백신 도입 시기를 조정하는 등 추가 접종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상 회복에 대비해서 코로나 환자의 대면 진료 비중을 높이고 화장 수용 능력도 개선하기로 했죠? 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이 오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으로 한 말인데요. 오미크론 확진자가 큰 불편 없이 처방이나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4,800여 개 수준인 외래 진료센터를 동네 병의원 대상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고위험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대면 진료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화장을 못해서 3일장을 치르지 못하고 장례 일정을 늦춰야 하는 어려움도 해소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의 협조로 3일장 비율은 지난달 19일 20%에서 그제 48.7%까지 높아졌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전 2차장은 화장시설 추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안치 냉장고와 저온 안치실 설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절반 수준까지 복원시킨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방공항의 국제선 운항도 순차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예, 정재부입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국제선 운항을 복원하기로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절반 수준까지 복원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같이 국제선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공항의 국제선 운항도 순차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 우리나라의 국제선 정기편 운항은 주 4,700편 정도에 달했지만
지난달에는 10%에도 못 미치는 406편만 운항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시간당 국제선 도착 편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40편 정도였지만 현재는 10편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1단계로 다음 달부터 매달 주 100편씩 국제선을 늘리고 인천공항 도착 제한도 시간당 20편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7월부터는 2단계에 돌입해 매월 주 300편씩 국제선을 증편하고 인천공항 도착 제한도 시간당 30편으로 확대합니다.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굳어지는 엔데믹으로 전환되면 3단계를 시행해 올해 안에 국제선 운항을 50%까지 회복시킨다는 계획입니다. 3단계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항공편이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운항 제한 정책이 이어지면 전체 노선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가 국제선 운항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오랜 국제선 운항 제한 조치로 급격하게 떨어진 항공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대국에서 항공협정 위반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외교적 이슈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동호입니다. 네, 앞서 취재기자 통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방역당국의 브리핑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평균 확진자 수는 25만 4천 명입니다. 요일 효과에 따라서 확진자 수는 다소 변동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확진자 발생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주 전인 3월 셋째 주 하루 평균 확진자가 40만 5천 명 수준이었고 그 이후는 계속 감소해서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0만 6천 명이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오늘 기준 1,128명입니다. 오미크론이 정점 이후에 지금까지 위중증 환자 최고치는 지난 3월 31일 1,315명이었습니다. 유행이 감소세에 계속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 수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료체계 가동률은 관리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고 중증 환자 치료에 충분한 대응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계속 감소해서 60.6%입니다. 또 중등증 환자를 위한 입원 병상 가동률도 36.9%로 낮아졌습니다. 사망자는 오늘 기준 371명입니다. 주간 평균으로는 311명이 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기준 누적 치명률은 0.12%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은 35명입니다. 주간 평균 사망자도 3월 25일 359명을 정점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그 화장장 수급하고 그다음 안치 공간 확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지난 3월 전국 화장로의 화장 회차를 확대했고요. 운영 시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월 넷째 주는 20%까지 낮아졌던 그 3일차 화장률은 이제 48%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안치 공간도 8,700여 구 중 46%인 4,009만이 가동되고 있고요. 여유가 생기고 있습니다. 489구의 안치실도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장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관내 화장 시에 운구 또는 화장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관내 화장 예약이 가능한 일정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의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시신의 안치 공간 내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양시설 의료 기동 전담반 운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 내에 고령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거점 전담병원 협의회 또 의사협회와의 논의를 거쳐서 요양시설에 대해서 의료 기동 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기동 전담반은 의사 1명 그리고 간호사 1명 이상 등 코로나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진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요양시설과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요양시설을 방문해서 코로나 치료와 처방 그리고 병원 이송 등을 지원하고 기저질환에 대한 대면 진료도 실시하게 됩니다. 현재 전국 45개 의료기관에서 73개 팀이 구성되어 있고요. 요양시설 내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서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기동 전담반은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서 연장 여부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택치료 체계도 보다 일상적인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들 대면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가 지난 3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병원급, 또 4월 4일 기준으로는 의원급으로 이제 확대를 해서 현재 4,800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외래진료센터가 확대됨에 따라서 재택 치료자분들의 코로나 그리고 또 비코로나 질환에 대해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 재택 치료자에 대한 대면 또 비대면 진료 후에 그 약국 방문에 대해서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리인이 의약품을 수령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 수령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 현장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한약사회와 논의를 해서 개선 조치를 마련하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진료 후에 약국에 방문을 하고 의약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확진자의 경우도 약국은 또 거기에 따라서 약국에 대해서는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을 드렸고요. 그걸 준수해서 환자 본인에게 처방 의약품을 대면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사회 협의를 통해서 코로나19 약국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요. 또 참여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대면 투약 관리료를 가산해서 보상할 예정입니다. 약국을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은 그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별도 구역이나 약국 밖에 대기를 하시고 1m 이상의 거리 유지라든지 또 보관함 등을 통해서 의약품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급적 대화는 최소화하시고 약국의 방역 관리에 잘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또 소상공인의 재난지원금 등의 추진 현황과 성과 평가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했던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우선 재난지원금은 방역 조치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모든 업종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총 6차례에 걸쳐서 1,685만 개사에 29조 원을 지원했습니다. 한편 또 손실보상은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 조치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에 비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22만 개사에 대해서 약 3조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과 또 선제적 지급을 통해서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또 임대료, 인건비 등 부담이 큰 그 소상공인 분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경영 유지에 상당히 이런 그 방법들이 경영 유지에 기여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업의 어려움을 감내하고 또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해주고 계신 모든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주 전부터 확진자 발생은 최고의 구간을 지나서 계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루 평균 그 25만 명 내외에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A.2의 어떤 변이 확산이라는 또 불확실성의 요인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감소세가 보다 가속화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생활방역 등에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에 계신 분들은 각별한 그런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도 여전히 고령층과 미접종자에게는 치명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경우는 반드시 3차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3차 접종자는 미접종자에 대해서 치명률이 10분의 1 수준입니다. 또한 고령층일수록 조기 진단 그리고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시면 즉시 검사를 받으시고 또 먹는 치료제 처방을 빠르게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변의 가족분 그리고 지인들께서도 고령층의 감염 보호 그리고 조기 진단 또 예방접종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계속해서 위중증과 사망 피해 최소화를 하고 또 현재 감소세가 더욱더 가속화돼서 일상 회복을 당길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 경북 봉화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17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이 밤새 진화 작업을 벌이면서 더 큰 불로 번지는 상황은 막았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경북 봉화군 산불 현장 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진화 작업이 밤새 이루어졌다고 하던데 불은 오늘 아침에 꺼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아침 7시에 주불을 모두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시작된 지 17시간 반 만입니다. 지금은 혹시 모를 잔불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 막바지 잔불 정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봉화군 화천리 일대에서 산불이 시작된 건 어제 오후 1시 반쯤입니다. 불은 주택 한 채와 창고 하나를 비롯해 산림 120헥타르를 태운 것으로 집계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헬기 25대와 진화대원 8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이번 산불 역시 강한 바람이 난관이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0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을 타고 불이 빠르게 번지자 산림청은 어제 저녁 7시 산불 3단계를 발령해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했습니다. 이번 산불은 주택에서 쓰는 화목 보일러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일러의 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씨가 근처 산으로 번진 것으로 산림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산불 지역 근처에 있는 문화재인 구만서원과 봉화각 등도 안전하게 보호됐고 멸종 위기종인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한 마리도 구조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잔불 정리 후에도 뒷불 감시를 벌이며 경계를 늦추지 않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봉화군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남편의 보험금을 노리고 계곡에 빠뜨려서 숨지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잠적한 부인의 추가 범행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가평 계곡 살인과 관련해선 검찰이 공개 수배한 부인 이은혜와 내연남 조현수 외에 범행을 도운 또 다른 공범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네, 인천 석바위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황 기자가 나가 있는 그곳에서도 공개 수배 중인 이은혜 씨가 연루된 범행이 있었던 겁니까? 네, 아침부터 통행량이 많은 곳이라 이곳은 교통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곳인데요. 12년 전인 2010년 이곳에서 발생한 운전자 사망사고에 가평 계곡 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은혜 씨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혹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사고 당시 운전자였던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동승했던 이은혜 씨는 살아남아 남자친구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겁니다. 의혹이 끊이지 않자 인천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에는 2008년에서 2010년에 발생한 이은혜라는 이름으로 접수된 사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혹이 제기된 2010년 전후로 이곳에 사망사고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이 씨는 지난 2014년 7월 태국 파타야에서 스노클링을 하다 다른 남자친구를 숨지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태국 경찰로부터 해당 남성의 부검 기록을 건네받아 타살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가평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이 공개 수배한 2명 말고도 공범이 1명 더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공개 수배한 이은혜 씨와 공범 조현수 씨 외에도 30살 A씨를 살인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을 숨지게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조현수의 친구이고 이은혜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신이 먼저 계곡에서 다이빙해서 수영을 못하는 이 씨 남편이 뒤따라 뛰어들도록 유도한 다음 구해주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A씨는 2019년 경찰이 피해자 유가족의 제보로 재수사에 착수했을 당시에도 살인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뒤 지난 2020년 이은혜, 조현수와 함께 경찰에 넘겨졌는데요. 현재는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복역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은혜와 조현수를 붙잡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2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신병이 확보되지 않아 지난달 공개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장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아 다시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두 사람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어서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석바위 사거리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청문회를 앞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고액보수 논란에 윤 당선인 측은 경륜을 갖춘 적임자라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오늘 부동산 공급대책 점검 TF회의를 잇따라 열고 구체적인 공약 실현 방안을 논의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입니다. 네,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고액보수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와 윤 당선인 측의 입장을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한 후보자는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18억 원을 받고 또 대기업 사회이사로 근무하면서 1년 동안 6천여만 원을 받아 고액보수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 후보자는 오늘 출근길에서 별다른 할 말은 없다며 만약 청문회에서 질문이 있으면 답변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배현진 신임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 아침 정례 브리핑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경륜을 갖춘 적임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한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국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청문회가 발목 잡기 양상으로 진행되지 않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또 직제 개편이나 정부 조직 개편의 경우 확정된 안은 현재 없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 인선 지명에 대해서는 청문회 일정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후보를 내려 하는데 여러 인사를 물망에 올려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인수위 일정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공급 대책을 점검하는 TF 회의가 잇따라 열린다고요. 네, 인수위는 새 정부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늘 논의를 이어갑니다. 인수위 경제 2분과는 오늘 오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함께하는 도심 주택공급 실행 TF 회의를 했습니다. 도심 주택공급 실행 TF는 당선인 공약으로 발표된 250만 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인수위 부동산 TF 회의도 열립니다. 부동산 TF는 임대차 3법 개정에 대한 선제 조치를 검토하고 도심 주택공급 실행 TF 운영도 점검합니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은 오늘 오전 10시 반 미하일 라이펜슈틀 주한 독일 대사와 접견하고 한국과 독일의 협력을 발전시키자는 뜻을 교환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아직 당선인이 취임 직후 미국을 방문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한미정책협의단이 한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라는 당선인의 깊은 의중을 잘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한미군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6일 지방선거 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직을 내려놓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조금 전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유승민 전 의원 등과 경쟁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쟁 주자들의 견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대표는 어떤 경선 룰이든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김은혜 의원이 어제 당선인 대변인직을 사퇴했습니다.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죠.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 뒤인 11시 20분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른바 윤핵관들의 강력한 권유로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고민해왔는데요. 어제 당선인 대변인으로서 마지막 브리핑에서도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SNS를 통해 당일에야 출마 결심을 알렸습니다. 김 의원은 일찌감치 출사표를 낸 유승민 전 의원과 당내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대장동에 있는 경기도 분당을을 지역구로 둔 데다 대선 기간 이재명 저격수로 인지도를 높인 만큼 국민의힘은 대선 주자급인 유 전 의원과 경선 흥행몰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유력 경쟁자였던 김태흠 의원은 충남지사에 도전하는 걸로 방향을 바꿨는데 윤 당선인이 직접 권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혜진 의원이 윤핵관을 견제하며 원내대표에 출마하면서 원대 경선은 윤핵관과 비핵관 경쟁으로 흐를 걸로 보입니다. 사실상 친윤 체제가 아니냐는 평가에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본인의 결단과 여론의 조화일 뿐 당선인이 개입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압도적 네, 민주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역시나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가 나서기로 한 경기지사 경선 열기가 뜨거운데 경선 방식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와 5선의 안민석 조정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의 사자구도인데요. 특히 김동연 대표에 대한 견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안민석 의원이 SNS 등에서 김 대표를 출세한 기회주의 관료라고 비판하면서 날을 세웠는데 김 대표는 오늘 YTN 라디오에 나와서 앞으로 뛰어나가기도 바쁜데 뒤에서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응수했습니다.
경선 방식을 놓고도 어제 조정식 의원이 이재명 전 대선 후보를 선출한 것처럼 당원과 일반 국민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직접 투표 방식의 경선을 하자고 제안했는데요. 김 대표는 경선 규칙의 유불리를 따지고 싶지 않다면서 합당까지 선언했으니 민주당 결정에 쿨하게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지사 출마가 거론되던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치를 그만둔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최 전 수석은 민주당 86그룹 인사로 2004년 17대 총선에서 당선돼 사선 의원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냈는데요. 지금까지 무겁게 걸머지고 온 소명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소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화상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먼저 현재 우크라이나 전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아마 3월 초까지가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들을 이 러시아군이 전면적으로 압박하는 형태였다면은 3월 말부터는 이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에서의 이 러시아에 대한 공세가 조금 주춤하면서 러시아가 공세 종말점에 왔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4월에 들어서 지금 키이우와 주요 도시들을 포기하고 있던 병력들을 주로 동부하고 남부, 특히 남부의 격전지인 마리우폴 지역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도를 좀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격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마리우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러시아가 장악한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잇는 해안가에 위치해 있잖아요. 오데사주도 네, 그렇고 이렇게 러시아군이 해안가를 집중 공략하는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결국은 지금 이 분리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 동부 지역하고요. 2014년에 이 러시아가 병합을 했던 크림반도 지역을 이 연결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금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들에 대한 장악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지금 마리우폴이고 다른 경우 같은 경우 이제 오데사 항구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러시아가 아마 지금 전쟁의 목표를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장악이라든가 아니면은 친러시아 괴뢰 정권의 수립에서 지금 동부하고 남부를 러시아의 장악권 하에 두는 쪽으로 전략적인 목표를 변화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전망이 현재 가능합니다. 네, 지금 다시 지도를 좀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도가 준비된 대로 좀 띄워주시고요. 그러니까 현재 크림반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강제 병합을 한 상태이고 지금 지도에서 그렇죠. 보시는 오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친러시아 세력들이 상당수 차지를 하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정학적 요충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자신들이 전통적인 전략적 요충지라고 지는 지역들, 이 지역은 이미 지금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네. 이 동부 돈바스 지역하고 지금 크림반도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런데 이 지역이 현재까지는 점처럼 뚝뚝뚝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전략적으로 활용성을 지니려면 이 지역들을 이어주는 주요 요충지들이 러시아의 장악하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예. 전략적 요충지라는 지정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꼭 손에 넣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벌어진 민간인 대학살로 인해서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이걸 꾸민 거다, 자작극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위성 사진을 분석해 보니까 이건 또 사실이 아니었죠. 그렇죠. 지금 이 러시아 측에서는 그동안 나왔던 민간인 학살이라든가 잔악행위 자체가 전부 이제 미국이나 서방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선전전의 일환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왔는데요. 예. 이게 지금 이 세계 여론이라든가 대중매체의 환경이라는 것이 사실 미국이나 서방 언론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협조를 구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조작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민간 차원에서도 각종 이제 위성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의 진위 여부 자체를 파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게 러시아 쪽에서 선전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점점 논리적으로 지금 한계에 몰리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런 그 잔악행위가 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러시아군이 작전의 의도대로 풀리지 않는 거에 하나의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조금 작전이 의도대로 지금 풀릴 때는 비교적 심리적인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로부터의 이 전과를 내는 압력은 계속 내려오고 실질적으로 전황은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지금 무리한 작전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이 차원에서 지금 민간인 학살이라든가 아니면 비인도적인 행위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위원님, 그런데 우려스러운 거는 이 부차 외에 다른 도시에서도 민간인 희생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네네,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황이 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잔악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병력의 이 질이라든가 군기가 떨어져 있다라는 것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예. 사실은 엘리트 군대나 아니면은 제1전의 군대 같은 경우에는 대민 교육 이런 것도 좀 철저히 받고 그러기 때문에요. 이 불필요한 살상 자체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동원됐거나 아니면 자기 목표 의식이 별로 뚜렷하지 못한 이런 이성급 군대일수록 스스로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의 움직임에도 과민 반응하게 돼 있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성향이 나타나는 거죠. 네. 너무나도 끔찍하고 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가 앞서 상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키이우 주변 군사 활동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략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게 기만 작전일 가능성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설명성이 있는 게 지금 현재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병력을 가지고 애초에 처음에 이 설정했던 군사 목표,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역의 장악이라는 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 이렇게 된 바에는 지금 동남부의 주요 요충지들을 장악을 하면서 휴전협정에 들어가는 것이 더 유리하고 현실적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전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지금 나머지 쪽에 있는 이 전력의 이 전개를 지금 조정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위원님, 전력을 조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네. 조정된 이 전략을 통해서 이 목표 지점을 확보를 한다면 러시아 측이 종전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 쪽은 그렇게 되면 이 종전 쪽으로 갈 이 생각을 할 겁니다. 명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이 지역을 러시아가 이제 뭐 병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관할권 안에 든다든가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으로 지금 종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네. 지금 그동안에 아마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도 지금 저항을 했던 의미 자체가 상실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부 얘기했듯이 동부 지역에서의 이 러시아의 완전한 장악을 인정한다기보다는 자치권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조치 이외에 군사적으로 전명한 지역을 러시아가 그대로 기정사실화하고 다시 말해서 자기 영토나 다름없이 삼고 종전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 우크라이나도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미 러시아 입장에서는 병력을 이제는 분산 운영이 아니라 집중 운영해야 될 만큼 이 체력의 한계에 지금 다다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4월을 넘어가서 휴전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상황에서 현실을 인식하고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제 민간인 피해도 더 커지고요. 오히려 전쟁이 굉장히 지리하고 장기적인 소모전으로 갈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측이 접점을 찾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워낙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을 계속 끌고 갈 수도 있다. 이 전쟁이 언제까지 갈지 예상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무한정 계속되기는 힘들겠죠. 제가 네. 보기에는 아마 지금 러시아가 받고 있는 제재의 효과라든가 러시아 내에서의 이 권력 엘리트들의 이 분열 가능성을 고려를 하면 아마 하반기까지 전쟁을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러시아 쪽에 불리한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지역을 지금 확보하는 선에서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종전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크라이나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 러시아의 지금 체력이 이미 많이 소진이 됐지만 어느 정도 소진되느냐에 따라서 러시아가 더 물러선 그 협상 대안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가 앞으로 중요한 그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 전쟁을 끝내는 날짜로 5월 9일이 거론이 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2차 세계대전의 전승 기념일이기 때문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세요? 글쎄요, 지금 아마 러시아가 전반적으로 그 전황이 예정대로 풀려가면 그런 상징성도 기대할 수가 있을 건데요. 지금 와서는 지금 그 전승 기념일을 최종적인 종전 시점으로 잡는 것도 그렇게 그 쉽지는 않아 보여요. 다만 지금 그 러시아의 경우에 기존과 같이 기존과는 달리 이제 특별한 몇 가지 한두 개 지역에 전력을 집중한다라고 얘기하면 이 지역에 있어서는 그 실적으로 장악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문제는 이 지역을 장악을 하고 종전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만약에 우크라이나의 일부 지역을 그대로 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서방의 러시아 경제 제재는 계속 지속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남은 거는 제일 큰 거는 크렘린의 정적 결단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위원님과 함께 전반적인 전쟁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시 관련 내용을 좀 앞으로 좀 돌려서 민간인 희생 문제와 관련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 재판에 회부해야 된다 이런 국제사회의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까지 나온 이 일방적인 전쟁의 도발이라든가 아니면은 비인도적인 행위가 다 지금 각 지역에서 지금 입증되고 있고 또 민간인 대량 학살 흔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이거는 전범 회부가 가능한 거예요. 다만 이게 국제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강제할 수 있는 능력, 특히 상당한 그 힘을 갖추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는 이 국제법을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게 서글프지만 만약에 러시아 내에서 변화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푸틴이 실각을 하게 된다면 이건 전범으로 회부될 가능성은 있죠. 근데 푸틴이 현직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 전범 재판에 실질적으로 회부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낮죠. 네, 그러니까 국제형사재판소라는 게 전범 그 피의자가 직접 재판정에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렇게 현직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법정에 설 가능성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가령 걸석 재판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 상황이 일단은 국제형사재판소로 가려면 유엔 안보리를 거치는 것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지금 수순이란 말이에요. 예. 네. 근데 그럴 경우에 유엔 안보리에 지금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게 러시아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이 현직에 남아 있는 한은 그 실질적으로 직접 법정에 세우거나 걸석 재판 모두가 이 가능하지가 않은 수순인 거죠. 네. 네. 위원님, 그 현직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셔서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 이미 권좌에서 내려오고 난 이후에 전범 재판에 회부된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 대부분 보면 그 전범 재판에 실질적으로 비인도적인 행위나 아니면은 뭐 인종 청소, 과거에 세르비아도 그랬고요. 이런 경우들을 보면 사실은 이 인물들이 실각한 이후에 그 조치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유엔 안보리 말씀해 주셨는데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그 유엔 안보리 퇴출을 요구하기도 했잖아요. 이거는 러시아가 침략의 당사자이면서도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의 손발을 묶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 결과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임이사국 그 5개국의 거부권이라는 것이 유엔이 처음에 그 탄생을 할 당시에 어떻게 보면 유엔 탄생이 가능했던 이유도 또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 주장이라는 게 상당히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지만 그 유엔이 어떻게 보면 강대국 간 거래라든가 강대국 정치에 각축장이 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세계 여론에 대한 호소 측면에서는 유용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유엔에서 그러면 그 러시아를 퇴출시킬 수 있느냐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죠. 네. 일단 국제 정치학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이것과 별개로 미국 등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뭐 국제 금융결제망에서 퇴출이 된 상태이고 뭐 원유 수입이라든지 외환 보유고를 동결
해외 은행에 예치된 외환 보유액을 동결한다든지 여러 조치들이 지금 취해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나올 만한 그 경제 제재라든지 이런 게 있겠습니까? 일단은 수요하고 공급 면에서 러시아의 이 목을 조를 만한 조치들은 지금 다 나왔다고 봐요. 문제는 이제 러시아 자체도 이 굉장히 영토가 넓고 웬만한 자원들은 또 자급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국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외환안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국내에서의 각종 이 민간으로부터 외화를 뽑아내는 조치들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견딜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압력을 강화시키려면 새로운 전혀 새로운 조치가 나온다기보다는 지금 국제적으로 이제 러시아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조금 미온적인 국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다시 말해서 제재를 수행하지 않고 러시아를 우회적으로 지원하거나 사실상은 은밀한 거래를 하고 있는 이런 국가들을 찾아내서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이제는 논의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또 압박을 만약에 가한다면 그만큼 러시아의 대응도 격렬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러시아 쪽에서 내놓을 그런 대응,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아마 이제 여기서 더 이 국제적인 압력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제재가 강화되면 푸틴은 아마 기존에 나왔던 이 자체를 아마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인 도발로 간주하겠다는 발언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얘기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 전력의 동원 가능성까지도 암시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자체는 핵 전력 자체는 위협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계속 자꾸 사용할 수 있다는 이 암시를 주는 것 자체가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게 핵 사용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국제 질서상의 대변혁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흔히 세계대전이라고 얘기하는요.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아마 이 정도까지의 사고를 하게 될 경우는 이 시기가 러시아 권력 엘리트들 내에 분열을 촉진하는 하나의 촉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중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는 도시 전체를 봉쇄했는데도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서 우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성웅 특파원. 네, 중국 베이징입니다. 네, 지금 상하이가 봉쇄됐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모두 집 안에 격리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상하이의 상주 인구가 2,500만 명입니다. 서울 인구 그리고 경기도 인구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상하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이 모두 집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모두 자가격리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출근도 등교도 외출도 모두 금지가 됐습니다. 도로에는 간간히 보이는 긴급 차량 말고는 텅 비어 있습니다. 공항과 기차역이 운영이 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텅 빈 상태여서 상하이는 현재 다른 지역과도 거의 고립돼 있습니다. 전기나 수도, 치안 등 필수 기능은 가동이 되고 있지만 회사나 학교, 시장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도 현재 멈췄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최소한의 식자재나 필수품, 그리고 긴급 구호 물품 등은 현재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 2,500만 명의 대도시가 이렇게 갑자기 봉쇄된 것은 중국은 물론이고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대도시가 봉쇄된 지 벌써 10일째인데 현지 주민들의 답답함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상하이 주민들은 현재 핵산 검사를 받을 때가 아니면 아예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요. 일부 지역 얘기를 들어보면 아예 아파트 출입문에 디지털 기기를 달아서 허가 없이 외출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이는 황푸강을 중심으로 우리 한강과 비슷한데요.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는 황푸강을 중심으로 동쪽이 먼저 지난주 월요일에 봉쇄가 됐고 서쪽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봉쇄가 됐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동서를 4일씩만 봉쇄를 한다는 게 상하이시의 계획이었는데 시 당국이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자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봉쇄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격리 중인 시민들은 집에 가지고 있는 식료품, 생필품, 화장지, 식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특히 푸둥 지역 주민들은 예고 없이 시작된 봉쇄가 10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지에 거주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일상이 중단된 것 자체도 큰 문제지만 봉쇄가 언제 풀릴지 모른다. 이것이 훨씬 더 불안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우리 교민을 포함해서요. 중국 생활이나 언어 그리고 이런 예고 없는 봉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더 힘겨운 시간을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 거주 한국 교민도 주재원과 유학생 등을 포함해서 3만 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모두 현재 자가격리 상태입니다. 네, 2년 전 코로나19 발생 초기 우한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우한 상황보다 상하이가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감염자 숫자로만 보면 이 상하이는 이미 우한 상황을 훨씬 넘어선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상하이의 어제 감염자 수를 보면요. 오늘 아침에 발표됐는데 17,081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28%가 또 증가했습니다. 우한에서 가장 감염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가 2020년 2월 12일, 이 전후 일주일 정도인데요. 상하이는 현재 이때보다도 4배에서 5배가량 많은 수준입니다. 어제 중국 본토 전체로는 하루 감염자가 2614명으로 늘어서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증이나 사망자가 거의 없다는 게 코로나19 초기 우한 때와는 다른 양상입니다. 그러나 같은 점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도시 전면 봉쇄라는 이 특단의 조치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상하이의 감염자 수는 최근 거의 매일 하루에 30% 정도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중증 감염자가 없어도 이렇게 감염자 수 전체가 급증을 하면 상하이의 의료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이 점을 중국 당국이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군 의료진 2,000명을 이미 투입을 했고 다른 지역 의료진 4만여 명이 지원에 나섰습니다. 상하이는 이미 외부 지원 없이는 독자적으로 방역을 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중국에서 한국산 의류가 감염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던데 근거가 있는 겁니까? 네, 중국 보건당국은 지속적으로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한국을 특정해서 말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코로나19가 사람뿐 아니라 냉동식품, 소포 이런 물건을 통해서도 전염이 될 수 있다고 그동안 반복적으로 이 중국 보건당국은 주장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상하이의 한 수산시장에서 물고기에 입을 벌려서 면봉을 집어넣어서 액상 검사를 하는 이런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식료품이라든지요, 외국에서 들어온 소포라든지 심지어는 이 살아있는 물고기까지도 감염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주장은 세계보건기구나 의학계의 일반적인 학설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은 봉쇄식 방역으로 현재 자국 내에서는 코로나19를 잘 통제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유입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감염자가 하루에 30만 명 정도씩 나오자 이번에는 한국산 의류가 감염원이 됐다 이렇게 일부 지방당국이나 일부 중국 매체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던 차에 이번 주에는 베이징의 한 한국 의류 상품 매장에서 직원이 확진이 되면서 이런 주장이 더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가뜩이나 현지 우리 교민들도 봉쇄 때문에 힘이 드실 텐데 이런 주장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 주중 한국 대사관에서도요. 중국의 지방당국이나 이 매체들이 한국산 의류를 감염원으로 특정하는 것, 이 부분은 좀 지나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중국이 각종 물품이나 물건의 포장에 대해서까지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것, 이거 자체는 중국 방역 당국의 판단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지만 한국산 제품을 감염원이다 이렇게 특정해 발표하는 것은 좀 자제해달라는 요청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그동안 유럽의 연어나 캐나다에서 온 소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그것이 감염원이 됐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이런 요청도 요청에도 중국의 입장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현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한식인 오늘도 봄 날씨 만끽하기 참 좋겠습니다. 서울이 한낮에 16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은 광주가 21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큰 계절인 만큼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맑은 날씨 속에 서울 등 내륙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20도, 광주 2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중서부와 호남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지만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하지는 못하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씨는 더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앤 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